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계자동차 공학도 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면서도 중요한 동역학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려고 해요. 특히 제2장 질점의 곡선 운동 파트는 수많은 수식 때문에 시작도 하기 전에 겁을 먹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가 복잡한 기계를 수리할 때 알맞은 공구를 꺼내 쓰듯 동역학 문제도 상황에 맞는 수학적 도구만 잘 골라 쓰면 아주 명쾌하게 풀린답니다. 이번 가이드에서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동역학 도구 상자를 하나 만들어 드릴 거예요. X, Y와 같은 좌표부터 시간 t, 그리고 곡선의 성질을 나타내는 로까지 복잡해 보이는 이 기호들이 어떻게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준비되셨다면 도구 상자를 활짝 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험지나 전공서적을 펼쳤을 때 눈앞에 쏟아지는 수많은 공식들 때문에 막막했던 적 있으시죠?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라는 공식부터 에너지는 질량의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것과 같다는 상대성 이론,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질량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뒤 2로 나눈 값이라는 공식까지 정말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역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진짜 이유는 공식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도구를 꺼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못을 박아야 하는데 드라이버를 들고 있으면 아무리 힘을 써도 소용없겠죠? 이 가이드는 단순한 공식 요약본이 아닙니다. 문제라는 현장을 보고 가장 날카롭고 적합한 수학적 도구를 꺼내 쓰는 실전 훈련 매뉴얼이에요. 상황을 분석하는 눈을 기르면 복잡한 수식은 저절로 풀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완벽하게 마스터할 3가지 핵심 도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칸에 들어있는 도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직각좌 표계입니다. X, Y, Z축을 이용해 움직임을 분해하는 가장 직관적인 도구죠. 두 번째는 탄환 운동 도구예요. 이건 중력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최적화되도록 개조된 맞춤형 공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구공이나 포탄의 움직임을 풀 때 아주 강력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법선 및 첩선좌 표계입니다. 이름은 조금 어렵지만 경로 자체가 굽어있는 롤러코스터 같은 운동을 분석할 때 쓰는 특수도구예요. 오늘 이 3가지만 제대로 다룰 줄 알아도 동역학 2장의 절반 이상은 끝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칸의 도구를 꺼낼지 그 판단 기준을 저와 함께 세워보시죠. 곡선 운동을 분석하는 첫걸음은 물체가 어디에 있는가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화면의 그림을 보시면 원점 O에서 질점까지 이어진 화살표가 보이죠? 이것을 우리는 위치 벡터 R이라고 부릅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질점이 이동했다면 새로운 위치 벡터 R 스타가 생기겠죠. 이때 두 위치의 차이, 즉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를 최단 거리로 이은 화살표를 변이 벡터 델타 R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실제 물체가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이동한 거리인 델타 S는 크기만 있는 스칼라량인 반면 델타 R은 방향까지 고려한 벡터량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모든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직선 거리는 화살표로, 이동한 경로는 선의 길이로 이해해주세요. 위치를 알았으니 이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알아볼까요? 속도 벡터 V는 위치 벡터 R을 시간 t에 대해 미분한 것입니다. 수식으로는 속도는 위치의 시간 변화율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물리적 규칙이 하나 나옵니다. 곡선 위를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 방향은 언제나 그 점에서의 첩선 방향이라는 점이에요. 여러분이 달리는 차에서 창밖으로 물건을 던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물건은 던지는 순간 차가 가던 방향, 즉 경로의 첩선을 따라 튀어나갈 것입니다. 속력, 즉 속도의 크기는 곡선 경로의 길이 S를 시간으로 미분한 값으로 계산하고 그 방향은 경로의 첩선과 완벽히 일치한다는 것, 이 원리를 잊지 마세요. 이제 조금 더 수준 높은 개념으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가속도입니다. 가속도는 속도가 시간에 따라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죠. 수식으로는 속도 벡터 V를 시간 t로 미분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곡선 운동에서는 속도의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가속도를 시각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때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호도그래프입니다. 원천은 같지만 방향이 다른 속도 벡터들의 시작점을 한 곳에 모아 그 끝점들을 연결한 가상의 선이죠. 놀라운 사실은 질점의 가속도 방향이 바로 이 호도그래프의 첩선 방향과 같다는 것입니다. 속도가 경로의 접선이라면 가속도는 호도그래프의 접선인 셈이죠. 속도의 변화 그 자체가 가속도를 만든다는 원리 잘 기억해 두세요.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기 전에
지금까지 배운 핵심 내용을 딱 두 가지만 정리하고 갈게요. 첫째, 속도 V는 질점이 실제로 이동하는 경로에 대해 접선 방향입니다. 물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둘째, 가속도 A는 속도 벡터들의 궤적인 호도그래프에 대해 접선 방향입니다. 이는 속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 기본 룰은 어떤 복잡한 좌표계를 쓰더라도 변하지 않는 절대 원칙이에요. 기초가 튼튼해야 도구도 제대로 쓸 수 있는 법이죠. 자, 이제 기본기를 다졌으니 우리의 첫 번째 실전 도구인 직각좌표계를 상자에서 꺼내볼까요? 준비되셨나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손에 익혀야 할 도구는 직각좌표계입니다. 영어로는 Rectangular Coordinate라고도 하죠. 이 도구의 핵심 철학은 분해와 독립입니다. 아무리 복잡하게 꼬여서 날아가는 물체의 움직임이라도 X축, Y축, Z축이라는 세 개의 서로 직각인 서랍에 나누어 담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입체적인 3차원 문제가 아주 단순한 1차원 직선 운동 3개로 바뀌게 됩니다. 마치 엉킨 실타래를 가닥가닥 뽑아내어 정리하는 것과 같죠.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보여주는 이 직각좌표계, 과연 실전에서는 어떻게 수식으로 표현되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직각좌표계의 가장 큰 마법은 완벽한 독립성에 있습니다. X방향으로 얼마나 빨리 가는지는 Y방향의 움직임에 전혀 방해를 주지 않아요. 위치 벡터 R은 X축 단위 벡터 i와 Y축 단위 벡터 j, Z축 단위 벡터 k를 사용해 xi 더하기 yj 더하기 zk라고 간단히 쓸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물체가 원점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 직선 거리를 알고 싶다면 각 성분을 제곱해서 더한 뒤 루트를 씌워주면 됩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3차원으로 확장한 것뿐이죠. 복잡한 3차원 운동을 아주 익숙한 숫자의 조합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직각좌표계가 가진 강력한 힘입니다. 위치를 성분별로 나누었으니 이제 속도와 가속도도 같은 방식으로 구해볼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시간에 대해 미분만 하면 끝이에요. 위치를 한번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속도 벡터 V는 X성분의 속도, Y성분의 속도, Z성분의 속도를 각각 구해서 합치면 되죠. 여기서 기호 위에 찍힌 작은 점은 시간에 대한 미분을 뜻하는 약속입니다. 가속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각 축의 속도 성분을 한 번 더 미분해서 가속도 성분들을 구하면 됩니다. 전체 속도나 가속도의 크기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각 성분의 제곱합에 루트를 씌워 구하면 끝이죠. 각자 미분해서 나중에 합친다. 이 단순한 규칙이 직각좌표계 사용법의 전부입니다. 정말 쉽죠? 이론만 보면 심심하니 실전 문제를 하나 풀어보며 도구 사용법을 익혀볼까요? 여기 질점 하나가 Y는 X라는 아주 단순한 직선 경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딱 하나예요. X방향으로의 속도가 시간의 제곱에 5를 곱한 값, 즉 5t 제곱미터 매 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t가 3초가 되는 순간 이 물체의 전체 속도와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인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경로 10과 한쪽 방향의 속도 정보만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숨겨진 나머지 정보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직각좌표계라는 도구를 꺼내어 단계별로 수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는 경로 함수를 이용해 Y방향 속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경로가 Y는 X라고 했으니 양변을 시간으로 미분해 볼까요? Y의 변화율인 Y.와 X의 변화율인 X.는 같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Y방향 속도 성분도 X와 똑같이 5t제곱이라는 뜻이죠. 이제 t에 3초를 대입해 봅시다. X방향 속도는 5 곱하기 3의 제곱으로 45m/초가 되고 Y방향 속도 역시 45m/초가 됩니다. 그럼 전체 속도는 어떻게 구할까요? 두 성분을 각각 제곱해서 더한 뒤 루트를 씌워주면 됩니다. 계산해보면 약 63.64m/s라는 값을 얻을 수 있어요. 경로 시기 성분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해준 셈이죠. 이제 2단계 가속도를 구할 차례입니다. 아까 구한 속도 성분들을 한 번 더 시간으로 미분하면 되겠죠? 5t제곱을 t에 대해 미분하면 지수인 2가 앞으로 내려와 5와 곱해지면서 10t가 됩니다. 즉, X방향 가속도와 Y방향 가속도 성분은 모두 10t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다시 우리가 원하는 시점인 3초를 대입하면 각 성분은 30m/s 제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 피타고라스 공식을 쓰면 30의 제곱 더하기 30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 약 42.43m/s 제곱이라는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가요? 복잡해 보였지만 성분별 미분이라는 규칙만 지키니 답이 술술 나오죠? 자, 두 번째 도구를 꺼낼 시간입니다. 바로 탄환운동 도구예요. 이건 앞서 배운 직각좌표계를 중력이 작용하는 지구 환경에 딱 맞춰서 개조해 놓은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공중으로 던져진 물체는 아래로 끌어당기는 중력의 영향만 받게 되죠. 이 특별한 상황을 미리 공식화해 두면 매번 복잡한 미분을 하지 않아도 아주 빠르게 정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농구 선수가 던진 공, 축구공의 궤적, 혹은 날아가는 포탄까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곡선 운동을 한 방에 해결해줄 이 효율적인 맞춤형 도구의 구조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탄환 운동의 절대 원칙은 수평과 수직의 완벽한 분업입니다. 물체가 공중에 떠 있는 동안 양옆으로는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해요. 그래서 수평 X 방향은 가속도가 0인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처음 속도 그대로 쭉 가는 것이죠. 반면 수직 Y 방향은 이야기가 달라요. 지구가 일정한 힘으로 계속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가속도가 마이너스 g, 즉 약 9.81m/s 제곱인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수평은 등속, 수직은 등가속이라는 서로 다른 규칙을 적용해 따로 계산한 뒤 나중에 합치기만 하면 포물선 궤적의 모든 비밀을 풀 수 있습니다. 이 분업 체계가 탄환 운동 분석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제 실전에서 바로 꺼내 쓸 수 있게 공식을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수평 방향입니다. 가속도가 0이니까 속도는 일정하고 위치 x는 처음 속도의 시간 t를 곱한 값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다음은 수직 방향이에요. 가속도는 마이너스 g로 일정합니다. 속도는 처음 수직 속도에서 gt만큼을 뺀 값이 되고 높이 y는 처음 높이의 수직 속도와 시간의 곱을 더한 뒤 2분의 1 gt 제곱만큼을 빼주면 됩니다. 이 공식들은 중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탄환들이 지켜야 하는 법정과 같아요. 이 식들만 있으면 공이 언제 땅에 떨어질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의 높이는 얼마일지 전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의 도구 상자에 꼭 넣어두세요. 이번엔 조금 더 역동적인 문제를 풀어볼까요? 농구 선수가 슛을 쏘는 상황입니다. 공이 떠나는 손의 높이는 1.5m이고 골대까지의 수평 거리는 10m, 골대의 높이는 3m입니다. 선수는 공을 수평선으로부터 30도 위쪽 방향으로 던졌어요. 공이 림 안으로 정확히 빨려 들어가려면 처음에 어떤 속도로 던져야 할까요? 이 문제는 전형적인 탄환 운동 상황입니다. 수평 10m를 이동하는 동안 수직으로는 1.5m를 더 올라가야 하는 조건이죠. 우리가 방금 정리한 수평 등속, 수직 등가속 도구를 사용해 이 우아한 포물선의 초기 속도를 찾아내 보겠습니다. 1단계 수평 방향부터 공략해 봅시다. 초기 속도 VA를 X축 성분으로 분해하면 VA의 코사인 30도를 곱한 값이 됩니다. 수평 이동 거리 10m는 이 속도의 채공시간 t를 곱한 것과 같겠죠? 수식으로 쓰면 10은 VA 곱하기 코사인 30도 곱하기 t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이 날아간 시간 t를 VA에 대한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계산해보면 t는 루트 3 곱하기 VA분의 20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아직 VA 값을 모르기 때문에 시간도 미지수로 남겨두는 것이죠. 이 시간 t가 바로 수평과 수직을 연결해줄 소중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제 2단계 수직 방향을 들여다볼까요? 수직 초기 속도는 VA의 사인 30도를 곱한 값입니다. 공은 1.5m 높이에서 출발해 3m 높이에 도달해야 하므로 순수하게 올라간 높이 변화량은 1.5m가 됩니다. 아까 배운 수직 방향 위치 공식에 이 값들을 대입해봅시다. 1.5는 VA 사인 30도 곱하기 t 빼기 2분의 1gt 제곱이라는 식이 완성됩니다. 중력 가속도지 자리에 9.81을 넣으면 이제 VA와 t 두 개의 미지수만 남은 깔끔한 식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아까 수평 분석에서 얻은 열쇠인 시간 t를 이 식에 넣기만 하면 되겠네요. 마지막 3단계입니다. 1단계에서 구한 시간 t식을 2단계의 수직 방향 식에 대입합니다. 그러면 복잡해 보이던 시간 t가 사라지고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초기 속도 VA만 남은 방정식이 됩니다. 이 방정식을 차근차근 풀면 VA는 약 12.37m/s라는 값을 얻게 되죠. 참고로 이 속도를 다시 시간식에 넣어보면 공이 선수 손을 떠나 골대에 도달할 때까지 약 0.933초가 걸린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단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을 우리는 물리 법칙으로 정확히 예측해낸 거예요. 수평과 수직을 나누어 생각하는 것, 이것이 탄환 운동 해결의 마스터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드디어 도구 상자의 마지막 칸을 열었습니다. 바로 법선 및 첩선 좌표계입니다. 흔히 NT 좌표계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도구는 아주 특별합니다. 지금까지의 도구들이 고정된 땅에 서서 물체를 관찰했다면 NT 좌표계는 물체와 함께 움직이는 동적인 도구예요. 마치 여러분이 롤러코스터에 직접 타서 지금 내가 나아가는 방향인 첩선과 나를 회전 중심 쪽으로 끌어당기는 방향인 법선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경로 자체가 복잡하게 굽어있고 속도까지 수시로 변하는 상황에서 이 도구는 다른 어떤 좌표계보다 직관적이고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그 신비로운 원리를 파헤쳐 볼까요? NT 좌표계에는 두 개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접선 방향 단위 벡터 ET입니다. 이건 질점이 현재 가고 있는 바로 그 방향을 뜻해요. 두 번째는 법선 방향 단위 벡터 EN입니다. 이건 경로가 굽어지는 안쪽 중심, 즉 곡률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죠. 고정된 XY 축과 달리 이 좌표계는 물체를 따라다니며 실시간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동적 좌표계라고 불러요.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앞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진행 방향이 접선이고 커브를 돌 때 몸이 쏠리는 쪽의 반대 방향, 즉 핸들을 꺾은 안쪽 방향이 법선이라고 이해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와 함께 움직이는 이 친절한 좌표계를 조금 더 깊이 알아봅시다. 이제 NT 좌표계로 속도와 가속도를 정의해 볼게요. 놀랍게도 속도는 아주 단순합니다. 물체는 언제나 자기가 가는 방향으로만 움직이니까 속도는 오직 첩선 방향 성분만 가져요. 하지만 가속도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집니다. 첫 번째 접선 가속도는 속력의 변화율입니다. 자동차의 엑셀이나 브레이크를 밟을 때 생기는 변화죠. 두 번째 법선 가속도가 아주 중요한데 이건 속력이 아니라 방향이 변하기 때문에 생기는 가속도입니다. 공식은 속력의 제곱을 곡률 반경 로로 나눈 값이죠. 자동차의 핸들을 꺾을 때 느끼는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속도는 이 두 성분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엑셀과 핸들, 이 두 가지가 가속도를 만드는 핵심 요소인 셈이죠. 법선 가속도 공식인 로분의 V제곱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해 봅시다. 여러분이 커브기를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속도 V가 빠를수록 몸이 바깥으로 더 세게 쏠리죠? 분자에 있는 V제곱이 바로 그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럼 분모에 있는 곡률 반경 로는 무엇일까요? 길이 얼마나 급하게 굽었는지를 말해주는 숫자입니다. 로가 크면 완만한 길이고 로가 작으면 아주 급한 커브 길이에요. 분모인 로가 작아질수록 전체 법선 가속도 값은 커지게 됩니다. 즉, 빠른 속도로 급커브를 돌수록 우리 몸은 경로 중심 쪽으로 엄청난 가속도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물리 공식은 이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감각을 숫자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NT 도구를 활용한 마지막 실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처럼 아주 매끄러운 곡면, 램프를 타고 내려오는 상자가 있어요. 램프의 모양은 y는 20분의 1 x제곱이라는 수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자가 x는 5m 지점을 지나는 순간 속력은 5m/s이고 엑셀을 밟듯 1m/s 제곱의 가속도로 속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때 상자가 느끼는 진짜 속도의 방향과 전체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경로가 함수로 주어졌으니 미분을 활용해 곡선의 성질을 파헤쳐야 합니다. NT 좌표계라는 돋보기를 들고 상자의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해 봅시다. 1단계, 속도가 어느 방향인지부터 찾아봅시다. 속도는 경로의 접선 방향이라고 했죠. 첩선의 기울기는 수학적으로 함수의 미분값과 같습니다. y는 20분의 1 x제곱을 x에 대해 미분하면 10분의 1 x가 됩니다. 우리가 궁금한 5m 지점을 대입하면 기울기는 0.5가 나오네요. 이제 이 기울기를 각도로 바꿔볼까요? 탄젠트 값이 0.5가 되는 각도를 아크탄젠트 함수로 구해보면 약 26.57도가 나옵니다. 즉, 상자의 속도는 수평선보다 약 26.57도 위쪽을 향하는 첩선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분을 통해 보이지 않는 속도의 화살표 방향을 정확히 찾아낸 것이죠. 2단계, 법선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곡률 반경 로를 계산할 차례입니다. 공식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천천히 대입만 하면 돼요. 1 더하기 1차 미분의 제곱 전체의 1.5제곱을 한 뒤 2차 미분의 절대값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아까 구한 1차 미분값 0.5와 한 번 더 미분해서 얻은 2차 미분값 0.1을 공식에 넣어봅시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약 13.975m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지금 이 상자가 반지름이 약
14m 정도 되는 아주 큰 원의 일부분을 돌고 있는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이제 가속도를 구할 모든 재료가 준비되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3단계 전체 가속도를 구해봅시다. 먼저 법선 가속도는 속력 5의 제곱을 방금 구한 곡률 반경 13.975로 나눈 값입니다. 계산하면 약 1.789m/s 제곱이 나오죠. 문제에서 접선 가속도는 1이라고 알려주었으니 이제 이 두 수직인 성분을 합치기만 하면 됩니다. 전체 가속도 A는 1의 제곱 더하기 1.789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 약 2.05m/s 제곱이라는 최종 결과를 얻게 됩니다. 첩선 가속도는 상자를 더 빠르게 만들고 펍선 가속도는 상자의 방향을 꺾어주는 역할을 하며 서로 협력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복잡한 곡면 운동 분석도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자, 긴 여정을 마치며 여러분의 도구 상자를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이름하여 마스터 치트시트입니다. 첫째, 문제에서 x와 y의 경로가 수학적인 수식으로 주어졌다면 망설이지 말고 직각 좌표계를 꺼내 축별로 독립 미분을 하세요. 둘째, 중력장 안에서 던져진 공이나 포탄 이야기가 나온다면 탄환 운동 도구를 꺼내 수평은 등속, 수직은 등가속으로 분업 처리하면 됩니다. 셋째, 곡률 반경이나 경로를 따라 변하는 속력 정보가 핵심이라면 NT 좌표계를 꺼내 법선과 첩선 방향으로 가속도를 분해하세요. 이 세 가지만 머릿속에 잘 넣어두면 어떤 동역학 문제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가장 날카로운 도구를 집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동역학의 도구상자 어떠셨나요? 동역학은 단순히 복잡한 숫자를 계산하는 마법이 아니에요. 정확한 원리를 이해하고 그 상황에 알맞은 도구를 선택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즐거운 수리 과정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도구상자는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하게 채워졌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렵겠지만 직접 문제를 손으로 풀어보며 여러 도구들을 써보세요. 그러면 어느덧 어떤 곡선 경로의 움직임도 두렵지 않은 실력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역학 정복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점의 곡선 운동 가이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